이런 자리가 좀 익숙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극장식 자리고 이렇게 좌석에 푹 기대서 편안히 화면만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수님들이 좀 벌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발표인데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자, 미래를 알기 어렵다고 우리 서순탁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상당히 자극적인 단어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점쟁이 나는 짓인데 지금 이제 발표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미래는 모르지만 우리는 부동산 정책의 과거는 분명히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기원을 언제로 보느냐 1967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특별조치법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따져보면 약 지금 43년이 경과했습니다. 근데 지난 43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결국 가격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든 그걸 잡으려고 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그걸 어떻게든 부양하려고 하는 지난 40년의 역사가 사실은 집값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 40년이 집값과의 전쟁이었는데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 정책도 집값과의 전쟁일 거냐 아닐 거냐가 아마 제 강의의 강의라기보다 제 발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똑같이 집값과의 전쟁이라면 뭐 정책이랄 것도 없습니다. 집값 오르면 온갖 수단을 써서 세금을 높이고 뭐 하고 공급을 늘리고 반면 집값 떨어지면 또 거기에 상하는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즉 지난 40년을 우리를 일종의 인질로 올가매했던 바로 그 가격이라는 점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94쪽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한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거라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택정책의 일종의 일선 최고 지휘관인 주택정책국장이 2018년에 인구가 줄어든다 했습니다. 보니까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동안 우리 부동산 가격 상승의 사실은 기본 토대를 구성했던 일종의 절대 구조, 또 절대 수요 증가라는 것의 근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주택보급률이 서울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실제로 100%를 넘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 단계는 넘어섰지 않느냐. 그 다음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불과 15년 전에는 35%에 달하던 것이 이제는 아마 7%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즉 절대 부족 또 절대적 주거빈곤 상황에서 많이 회복이 됐다. 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임대주택이 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짓고 있는 걸 합하면 7%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 역시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쪽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동안 공급 부족, 낮은 주거 수준, 만성적 집값 상승이라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느 정도 깨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 올가맸던 이 부동산 인질이라는 게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난 것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과반수 이상은 그래도 뭔가 시장이 불안할 거고 또 값이 오르지 않을까 내지는 그 기회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기대를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인질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질에서 벗어나기도 하려는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는 시기고 미래 부동산 정책은 이 과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가느냐 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쪽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제 국장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값이 너무 높다. 자, 정부 관계자 집값이 너무 높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이걸 좀 지탱하고 부양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PIR이 10배가 넘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국민들도
96쪽에 있습니다만 집값이 지금보다 미래는 더 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집값이 떨어진다면 굳이 내 집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하고 정부가 무슨 말을 하면 드디어 정부가 약점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시대이고 그것이 오히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쪽 그림을 보시면 이건 제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만은 실제 정부가 뭐라고 하든 간에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시민들은 이 그림표 안에 있는 정책들을 나름대로 기대하고 구상해 왔습니다. 되게 이 그림의 왼쪽 편에 있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뭐 이른바 진보적 주택정책, 개혁적 주택정책이라는 걸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즉 수도권 집중억제 해야 되고 뭐 토지 임대부 주택도 해야 되고 세금도 강화해야 되고 심지어 1가구 1주택 이상 못 갖게 하자고 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반면 시장의 힘을 신봉하는 분들은 대개 오른쪽에 있는 입장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되고 세금이나 이런 걸로 공연히 부동산 시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에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만 다 모으면 이른바 진보적 주택정책이고 개혁적 주택정책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다 모으면 이른바 시장 친화적 주택정책이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의 조합이 결코 일종의 진보적 주택정책 이상적 정책 조합도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조합이 이른바 시장 친화적 혹은 보다 시장이 작동하는 그런 정책의 조합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100쪽에 갔습니다. 실제 외국 사례를 보면 왼쪽에 있는 정책들만 조합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 심지어 미국 같은 시장 경제가 아주 극성으로 발전한 나라에조차도 오른쪽 정책들만 조합되어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 정책들이 어느 조합에 각 나라 특성에 맞는 조합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도 우리 특유의 정책 조합을 만드는 것이 미래 부동산 시장 정책의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외국 정책을 참고할 수는 있되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책 패키지가 되어야 된다. 그럼 미래 우리 정책 패키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가 101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보다 건설업 경기 부양의 유혹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사실 지난 40년 동안 건설업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줬다. 또 위기로부터 구원해줬다.